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만뒀었냐 하면, 틀림없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를 암페어 법칙에다 집어넣음으로써 전자기파가 생긴다고, 웨이브 이퀘이션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자세한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한 유도는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그러면 과연 그런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 것 같다는 건 알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양을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서로 위상이 같고, 서로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서 진행 방향이 수직이고, 다시 말하면 트랜스버스 웨이브고, 두 개가 페이스가 같으면 요들 사이에 EM과 BM 사이에 적당한 릴레이션을 주면 다음과 같은 파동이, 진행하는 파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웰 법칙과 컨시스턴트한가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컨시스턴트한가를 보려고 하는 첫 번째, 두 개의 스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진동하는 파동에서 요게 일렉트릭 필드고 요게 마그네틱 필드면 진행 방향의 XY 플레인에서 이렇게 작은 노란 슬립에서의, 여기는 틀림없이 마그네틱 필드가 저 안에 들어가면서 변할 테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을 기술하는 법칙이 파라데이의 법칙. 여기에 대해서 파라데이의 법칙을 적용하고, 여기는 밑에 일렉트릭 필드가 변할 테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변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제너레이트 되는 거는 암페어 맥스웰의 법칙을 이게 성립하는지, 성립하려면 아까 같은 게 컨시스턴트한지, 그 다음에 EM과 BM, 전기장과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의 앰플리튜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은 또 진행하는 파동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요 작은 슬립에 대한 파라데이의 법칙을 써서 우리 어떤 결과를 얻었었냐 하면, 우리 뭐 요 식은 다 유도를 했으니까 다음 같은 결과를 얻었었죠. 그래서 우리 요걸 보면, 요거를 아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가정을 했었던 게 뭐냐면, 어떤 파동이 가능했었냐 하면, 이게 또 빨간색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색깔을 마음에 안 들을 테니까, 오케이. 뭐였었냐면, E는 EM sin kx-ωt, 전형적인 진행하는 파동의 오실레이션이고, B도 BM sin kx-ωt, 이렇게 두 개가 같은 페이스를 가지는 거, 두 개의 페이스가 같죠. 사인 안에 들어있는 게 페이스 컨스턴트의 차이만큼 안 나니까.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 보면, 요거랑 요거의 부호를 반대로 붙이면 요 두 개가 같으냐면 뭐냐면,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대해서 두 개가 전부 다 같으려면 반드시 두 개의 팩터가 똑같아야 되죠. 어느 시간에든. 여기 위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다 보면 그걸 성립하고, 요 앞에 있는 요게 플러스가 같다고 놓으면, 일렉트릭 필드의 매그니튜드랑 앰플리튜드랑 마그네틱 필드의 앰플리튜드는 오메가를 K로 나눈 양, 그게 바로 우리 빛의 속도로 우리 주어지는 거. 다음과 같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고, 우리 이번 시간부터 할 건 뭐냐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슬립 XZ 평면에서 X만큼 여기 DX고 높이가 H인 다음과 같은 그 작은 요 D에 대해서 우리 뭐냐면 암페어 맥스웰의 법칙을 한번 적용시켜서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조금 아까 그거를 다시 확대해서 그리면, 다음과 같이 XZ 플레인에서 길이가 H, 여기 두께가 DX인 다음과 같은 노란 슬립에서 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니까 변할 테고, 그럼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텐데, 공간에 따라서 X와 DX의 경우에 B, DX만큼 떨어진 것은 B 플러스 DB라고 하면, 우리가 쓰라고 하는 거는 맥스웰의 유도 법칙, 뭐죠?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의 변화가 마그네틱 필드를 유도한다는 게, 여기는 실제로 흐르는 커런트는 없으니까 우리 실제로 흐르는 커런트는 빼고 저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에 해당되는 건만 우리 썼죠. 우리 이거를 여기다 어디다 적용시켜 보냐면, 여기 있는 요
경로, 폐곡선 경로를 어떻게 경로를 잡을까?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아니, 이렇게 잡으면 헷갈리잖아. 왼쪽, 오른쪽으로 항상 도는 게 했으면 좋으니까. 그럼 이렇게 잡읍시다. 뭐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방향은 우리가 잡기 나름이니까. 우리 이렇게 잡는 걸로 잡으면, 그럼 B.ds. 그럼 이쪽은 B.ds가 B랑 ds랑 평행이니까 수직인 방향은 0이고 평행인 거 BH. 여기는 ds랑 b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dph. 그 차이를 보면 첫 번째 거는 서로 상쇄가 되고 마이너스 hdb. 아주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려면 먼저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플럭스는 당연히 2에다가 h 곱하기 dx 집어넣으면,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면 우리 h dx는 다 변화가 하지 않듯이 고정되어 있는데 2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테니까 다음 것이 쓸 수 있고, 여기다가 뮤0 엡실론 0를 곱하면 오른쪽에 있는 식,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hdb는 뮤0 엡실론 0 hdx ddt 라는 관계를 얻었죠. 그러면 양변에서 h를 나누고 dx를 이쪽으로 넘기면 dbdx가 되고, 그럼 dbdx는 마이너스 뮤0 엡실론 0 ddt인데, 사실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는 x와 t의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실은 관계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t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로 써서, 역시 우리 앞에 있었던 이 파라데이 법칙을 썼던 이 슬립에 대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를 역시 b는 b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면 마이너스 kbm k가 나올 테니까 여기 주어지고, 오른쪽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더 나오고 코사인이 주어지고, 역시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양쪽에서 서로 상쇄가 되고 마이너스 모두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EM을 BM으로 나누면 여기는 뮤0 엡실론 0, 그 다음에 오메가로 나누는 거 분모가 있고 K가 분자에 있는 건데, K가 분자에 있는 거를 밑으로 그냥 내렸어요.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여기 오메가는 CK니까 이게 바로 C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바로 뮤0 엡실론 0 C죠. 근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었죠? 처음에 주어졌던 게, 앞에서 구한 게 EM 오버 BM이 C라고 주어졌었죠. 그래서 연두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잘 안 보이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 확실하게 빨간색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C라 그랬죠. 그래서 C는 스퀘어 루트 뮤0 엡실론 0.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 물론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서 우리 구했던, 그냥 구하면, 무식하게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엡실론 0, 이거 뭐 할 때 배웠었죠? 일렉트릭 포스를 배울 때 쿨롬 인터랙션, 전기적인 힘을 구할 때 처음 나타났던 전기적인 성질을 보는 상수였고, 뮤0는 비오사바르 법칙 혹은 마그네틱 필드가 나오는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보는데 나오는 상수였는데, 그 두 개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지만 맥스웰이 유도한 전자기파를 보면 그게 서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해서 진행하는 거여서 아주 재미있는 결합으로 빛의 전자기파의 속도가 유도된다는 게 아주 재미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전자기파도 가시광선도 다음과 같은, 비저블 라이트도 다음과 같은 전자기파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하죠.
소리도 소리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쓰나미 파도도, 물의 파도도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따라서 빛도 에너지를 전달을 해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는 빛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중에서는 추운 날 양지 바른 곳에 있으면 따뜻하죠.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 파동을 선 틀림없이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이거를 보고 싶다 이거야. 뭐냐면 틀림없이 여기 아까 본 그림이죠.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다음 같은 방향으로, E 크로스 B의 방향으로, 틀림없이 그러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다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는 방향도 파동의 진행 방향과 같겠죠. 그거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는, 그래서 포인팅이라는 사람이 포인팅 벡터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포인팅이라고 쓰면 스펠링이 틀렸네 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포인팅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대해서 지나가는 플로우를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x라는 벡터를 μ0분의 E 크로스 B로 정의를 하면 이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이라는 건 진행 방향의 수직인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에너지, 다시 말하면 단위 시간당 에너지면 파워죠. 그러니까 뭐냐면 단위 면적당의 파워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봅시다. 우선 방향을 생각해보면 E 크로스 B면 여기서는 E 크로스 B, 물론 이 반대에서도 E 크로스 B면 언제든지 이렇게든 이렇게든 E 크로스 B가 항상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이니까 우선 전달 방향은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 이제 크기죠. 크기를 보면 어떻게 계산하나? 그럼 집어넣어. 우리 이거랑 아까 우리 한 거에서 보면 E랑 B가 다음과 같은, 우리 저기 YZ라고 썼는데 갑자기 YZ의 진행 방향이 나오니까 헷갈리죠. 이게 X 방향이고, 일렉트릭 필드가 Y축 방향, 마그네틱 필드가 Z축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진동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아까 크기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고, 거기다가 방향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단 X 방향으로 항상 진행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게 이런가? 이게 이렇게 주어지는가를 봅시다. 그래서 뭐냐면 이 크기를 보면 E 크로스 B는 둘 사이의 각도는 E랑 B는 항상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그냥 2B죠. 크기는. 그러면은 아까 요게 서로 비례하는데 EM을 BM으로 나눈 게 C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E도 항상 B의 C배가 되겠네. 거기다가 사인 요거를 붙여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B는 그러면 C분의 2로 쓸 수 있죠. 그래서 C μ0분의 2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C μ0분의 2제곱, 그래서 분자 분모에 엡실론 0를 곱하면 밑에 있는 μ0 엡실론 0는 C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C랑 C제곱분의 1이면 이게 C 분모의 C분의 1이죠. C분의 1을 위에로 곱하면 C죠. 엡실론 0 2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양이죠. 어디서 본 양이죠? 커패시터에 저장된 혹은 일렉트릭 필드에 저장된 에너지 덴서티는 2분의 1 엡실론 0 2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엡실론 0 2제곱은 에너지 덴서티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 덴서티를 에다가 속도를 곱한 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 덴서티에다가 속도를 곱한 양이니까 에너지 덴서티라는 게 뭐냐면 단위 볼륨당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볼륨으로 나눈 차원을 가지고 있을 테고, 이 C는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 보면 볼륨은 L의 3승, 이거는 L 나누기 T, 그러면 이거 하면은 L
T로 나눈 거고, 이건 L 삼승 L이니까 L제곱. L제곱 에어리어죠.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 나누기 에어리어 타임의 차원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를, 요 차원, 디멘션을 잠깐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죠. 요거를 에너지 퍼 타임이라고 하면, 요게 파워니까, 단위 면적당의 파워죠. 혹은 이 양을 우리가 에너지 플럭스라고 얘기해요. 에너지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요 어널리시스에 의하면, 처음에 요거를 봤을 때는 전혀 그 감이 오진 않지만, 적당한 변형을 통해서 에너지 차원, 에너지의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만 봤더니, 이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에너지. 여기 인스트라고 쓴 거는 인스턴테이니어스 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죠? 그때 그걸 보면 이게 바로 파워 에어리어인데, 물론 이게 파동이 막 빨리 진동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하나? 시간에 대한 에버리지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게 너무 빨리 진동을 하면 우리 여기 아주 좋은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요거는 에버리지, 이게 뭐였더라? 포인팅 벡터의 위에 타임 에버리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의 파워, 그걸 우리가 인텐시티라고 부르죠. 인텐시티는 요거 평균인데, 그럼 우리 아까는 뮤 제로분의 2b였지만 우리 적당히 바꾸면 이 c 뮤, 아까 c 뮤 제로분의 2제곱으로 썼으니까, 이거 평균이라는 거는 2제곱의 평균이죠. 2의 평균의 제곱은 아니죠. 2의 평균의 제곱은 0이니까 사인의 평균이 0이죠. 그래서 보면 이거는 요거의 에버리지, 아까는 인스턴테니어스, 요거의 에버리지, 단위 면적당의 파워의 에버리지. 그 에버리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데, 요게 뭐냐면 2제곱이 2m제곱 사인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 있는데, 요거의 에버리지라고 하면 우리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잘 알죠. 사인 x의 에버리지는 0, 사인 제곱 x의 에버리지는 2분의 1이라는 사실 우리 잘 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게 2분의 1 에버리지를 취하면, 그러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게 지금 에버리지를 취한다는 게 뭐냐면,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스퀘어를 취한 거죠. 루트 민 스퀘어 값이죠. 그거는 요거의 루트 2분의 1, 최고값의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인텐시티는 C 뮤 제로분의 2 RMS의 제곱으로 우리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하냐? 이 그림이 이렇게 색깔이 여기 오니까, 내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예쁜 색깔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바른 색깔로 바뀌네. 그게 뭐냐면 인텐시티, 그럼 아까 조금 아까 보였던 인텐시티라는 게 뭐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죠. 그러면 이게 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뭐 태양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어때 우리 멀리서 보면, 물론 굉장히 크지만 되게 크지만 멀리서 보면 점처럼 보이니까, 점에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쭉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 소스, 포인트 소스에 대한 그 에너지가 얼만큼 나오냐를 보는 거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얼만큼 방출하느냐를 우리 가지고 여기서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냐를 결정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니까 파워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나오는 인텐시티는 얼마냐? 인텐시티란 건 뭐냐면 포인팅 벡터의 크기예요. 혹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전부 다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반지름 R만큼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둘러싼 스피어 안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 나오는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를 요 면적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인텐시티가 되죠. 그 면적이 바로 4파의 R 제곱이니까 인텐시티는 포인트 소스의 파워를 알면 그 파워를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빛의 세기를 인텐시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데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데 놀랍게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모멘텀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레디에이션 프레셔라고 해요. 모멘텀에 변화가 생기면 힘을 주는 거죠. 모멘텀 변화가 주는데 힘을 주는데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프레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해성, 커밋. 지난번에 우리 되게 커밋 하면 TV 무슨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를 보면 꼭 동영상 물론 많아지만 꼭 있으면 이렇게 가면 뒤로 이렇게 막 꼬리가 날리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실제로 그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나? 가까이 안 가봐서 모르죠. 그렇지만 그 대개 그 해성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얼음, 드라이 아이스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면 뒤로 꼬리가 쫙 날려. 그럼 꼬리가 날리는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의 반대 방향이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되겠지. 근데 우주 공간에는 바람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진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되나? 움직이는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되나 하면 그렇지 않고 움직이면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과 해성을 잇는 선상으로 이렇게 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태양 이렇게 돌면 여기서 이렇게 다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근데 꼬리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으면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왜 그런가를 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운동량을 전달해서 나오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튕겨내서 운동량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럼 우리가 자, 그럼 사진 찍는다. 하나, 둘, 셋, 찰칵, 번쩍, 하고 밀려나가지 않죠. 그죠? 워낙 약해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그 운동량이 전달이 되는 게 뭐냐면, 재미있게도 모두 판이 받는, 에너지를, 전자기파를 받는 곳이 아주 까마면 전부 다 흡수하는 경우랑, 튕겨나가는 경우랑은 우리가 그냥 꼭 빛이 아니라 공이 벽에 튕긴다고 해도 달라붙는 경우랑 튕겨나가는 경우랑 운동량의 전달이 2배만큼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보니까 모두 흡수하는 까만 경우에는 운동량의 변화가, 모멘텀의 변화가 에너지에, 들어오는 에너지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가 C예요. 모두 반사할 때는 2배예요. 근데 받는 힘은 이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운동량이 이렇게 전달됐다면 이렇게 주어지고, 그동안의 에너지의 변화는 뭐냐면, 에너지는 이걸 뭐냐면 그 면적이 다음과 같은 판에 면적이 A 다음과 같이 들어와서 까마면 전부 다 흡수하고 하얀색이면 전부 다 반사하고,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아까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했으니까 전달된 에너지를 델타 U라고 하면 들어오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받는 힘은 단위 시간당 델타 P로 델타 P, 델타 T. 델타 U는 단위, 요게 I가 인텐시티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면 거기다 면적 곱하고 시간 곱하면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적어서 여기다가 요게 뭔가 우리 전부 다 흡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걸 C로 나눈 양, 이 델타 P죠. 그러니까 C분의 요 경우는 C분의 I A 델타 T, 이게 델타 P. 따라서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P 나누기 델타 T C분의 I A. 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물론 그때 단위 면적당의 레디에이션 프레셔는 C분의 I로 주어지죠. 모두 흡수하는 경우.
반사하는 경우는 요거의 2배예요. 그래서 우리 뭐더라? 지금 시간이 좀 있지? 오케이. 레디오미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더라? 아,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못 빠진다가 미국에서 살까 하다가 관뒀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은 유리 요만한 유리로 만든 저 동그란 이 유리로 된 게 있는데 그 안이 비어 있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가느다란 철사줄에 그걸 회전축으로 해서 도는 바람개비처럼 도는 다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막대기에다 이렇게 판을 붙인 거예요. 판을 붙인 거를 이거를 4개를 이렇게 놓고 한쪽은 까만색 반대쪽은 하얀색을 칠했어요. 그래서 이 통을 꽉 잡으면 어떻게 되죠? 손에 열이 전달이 되죠. 열은 전자기파예요. 자, 전자기파가 랜덤하게 막 들어가서 전자기파가 들어가서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흰색, 이쪽은 검은색이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 흡수되면 델타 P가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평균으로 보면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이렇게 튀어나갔으니까 이쪽으로는 2배가 되니까 오랜 시간 있으면 이 레디에이션 프레셔 때문에 이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앞에 손바닥이 흰색이면 이렇게 밀려날 것 같죠. 그래서 난 처음에 이 장난감을 오케이 내가 그래도 물리학자인데 딱 하고 있으니까 오! 거꾸로 도네. 이걸 어쩌지? 거꾸로 돌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걸 돌리기에 레디에이션 프레셔는 너무 작아요. 돌리기가 힘들어. 맛자리나 이런 걸 극복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항상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더라 이런데 굉장히 틀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뭐였냐면 옛날에 2차 대전에 나치의 전범이 체포가 돼서 어디로 끌려갔는데 내가 딱 깨보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세면대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난 틀림없이 남반구에 왔나 보다. 왜? 코리올리 힘 때문에. 아니에요. 코리올리 힘은 수백 킬로 떨어져야지 느낄 수 있어요. 요런 데서 못 느껴요. 그거는 처음에 물을 뽑다가 마개를 요렇게 뽑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심지어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내 동기들 중에서 난 동창회는 전혀 얼굴 안 내밀지만 가끔 하다가 갑자기 코리올리 포스 때문에 세면대에서 그런다게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야 계산해봐라 크기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레디에이션 프레셔가 항상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감을 잡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따뜻하게 해. 그럼 공기 분자가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면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에너지를 어느 게 더 많이 흡수해요? 까만 데가 흡수를 많이 하죠. 그럼 이쪽이 더 뜨뜻해지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공기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죠? 여기 공기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더 많이 때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요. 그렇죠? 똑같은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거를 믿을 거냐? 해보면 알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진행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기술할 때 도대체 어떻게 기술하냐면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전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진동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다음과 같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서 측정을 하기 쉬운 건 일렉트릭 필드를 마그네틱 필드보다 더 측정하기 쉬워요. 물론 일렉트릭 필드 EM을 BM으로 나눈 게 있으니까 앰플리튜드가 더 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렉트릭 필드는 거기다 일렉트릭 차지를 놓으면 힘을 받는가를 측정만 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어요. 마그네틱 필드는 좀 복잡하죠.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땐 그 안에서 차지를 움직여 봐야 알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측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뭐냐 하면, 두 개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진동을 하지만,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만 진행 방향을 알고 일렉트릭 필드의 진동 방향을 알면 마그네틱 필드의 진동 방향은 당연히 결정이 되죠. 그죠? E 크로스 B가 진행 방향이니까. 그래서 우리 뭐냐면, 진동하는 트랜스버스 웨이브의 진동하는 방향을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다 진동을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가 진동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기술하는데, 그 일렉트릭 필드의 진동 방향을 폴러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폴러리제이션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평면 위에 있을 수 있죠. X방향으로 지금 YZ 평면에 있을 수 있는데, YZ 평면에 아무런 벡터, 아무런 방향도 되지만, 아무런 무한대의 많은 벡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거의 수직인 두 개의 단위 벡터만 있으면 그걸 적당히 합한 걸로 항상 표현할 수 있죠. 두 개의 벡터로.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진행하는 게 이쪽으로 딱 진행하죠.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의 진동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서 진동하는 파동을 우리가 polarized light이라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linearly polarized라고 얘기해요. linearly polarized라는 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햇빛은 어떻게 되냐면, 해에서 나오는 거는, 해에서 어떻게 빛이 나오나? 태양은 왜 빛이 날까? 내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했나? 그것도 아닌데. 어제 태양에서 빛이 나오면, 빛이 나오면 나중에 얘기하고, 빛이 나오면, 빛이 나오는 소스가 하나하지 않죠. 왜냐면 태양 표면이 넓은데, 태양 표면에서 여기서도 빛이 나오고 여기서도 빛이 나오고 하죠. 빛이 나올 때마다, 빛이 나오는 거는 사실 뭐 원자 안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데, 그 빛이 이쪽에서 나오는 건 이쪽으로 폴러라이즈 돼 있고, 저쪽에서 나오는 빛은 다른 쪽으로 폴러라이즈 돼 있고 하면, 막 섞여서 나오면 우리가 받는 빛은 이런 한쪽으로 리니얼리 폴러라이즈 된 게 여러 개가 섞여서 나오죠. 자, 그것도 더군다나 그 폴러리제이션의 방향이 아주 랜덤하게 주어진 빛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그런 빛을 unpolarized wave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unpolarized wave를 polarized wave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죠. 어떻게? unpolarized wave를 polarized wave로 만드는 장치인 폴러라이저를 쓰면 되죠. 그게 우선 대답이죠. 폴러라이저는 그러면 어떻게 unpolarized light을 polarized light으로 바꾸냐? 이게 처음에 한 게 누구더라? 폴라로이드를 누가 만들었더라? 3M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로체스터에 거기가 요새 광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로체스터 대학이 광학이 굉장히 강해요. 그건 이제 뭐죠? 폴라로이드 회사가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유기 분자, 오게닉 머티리얼은 되게 분자량이 크죠. 분자량이 크면서도 어떤 물체는 이렇게 분자가 긴 게 있죠. 분자가 긴 게 있으면 이게 긴 게 그냥 이렇게 꼬여 있죠. 이렇게 꼬여 있으면 이렇게 풀기가 어렵죠. 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물에다 넣어요. 물 혹은 용액에다 넣어서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자꾸 이렇게 서로 붙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쭉쭉 펴져요. 그러니까 마치 국숫가락처럼. 그래서 쭉 핀 다음에 딱 잡고 툭툭 털어서 판에다가 축 널어요. 김 널듯이. 말은 쉽죠. 축 널어요. 그러면 이런 판에 분자를 쭉 늘어놔요. 그러니까 마치 머리빗처럼 혹은 머리카락도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쭉 길게 나란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다 빛을 통과시켜봐요. 빛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나?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줄이 길죠. 여러분들 기타 줄이 있으면 기타 줄은 옆으로 튕겨서 소리가 잘 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진동을 시켜서 소리가 잘 나요? 이쪽으로 진동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길이 방향으로. 요 가로 방향으로 흔드는 게 훨씬 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빛이 이렇게 진동하는 게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이게 줄이 이렇게 진동하기 좋아해요. 진동하기 좋아하면 이게 같이 진동을 해요. 같이 진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전하를 띤 전자가 진동을 하니까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빛을 다시 내요. 그러니까 빛이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져 있으면 이거에 분자들의 배열된 거에 수직으로 들어온 빛은 잘 통과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같이 잘 진동을 하니까. 진동한다는 건 이 안에 있는 전자가 진동을 하고 전자가 진동을 한다는 건 다시 레디에이션을 내는 거니까. 이렇게 빛이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해서 그러면 이거 진동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나오는 빛이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오게닉 몰리큘을 아세톤에 쭉 풀어가지고 판에다가 쭉 걸쳐놓고서 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폴라로이드가. 왜냐하면 선글라스도 나왔어요. 폴라로이드 선글라스. 왜? 이렇게 놓으면 언폴러라이즈드 웨이브가 여길 지나면 평균적으로 반은 안 지나가고 반은 지나가요. 그죠? 근데 나오는 빛은,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요 분자의 배열은 아니에요. 요렇게 요 사이를 요거 사실 분자 배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과하는 게 더 잘 통과할 것처럼 보이죠? 그죠? 마치 여러분들이 첩보물에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다음과 같은 하수구에 다음과 같은 빗살무늬 창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죠. 다음과 같이 들어가서 unpolarized light이 폴러라이저를 지나면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만 통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unpolarized light을 polarized light으로 바꾸는 거는 폴러라이저를 쓰면 돼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별짓을 다 해봐야죠. 그래서 unpolarized wave를 polarized wave로 바꿔봤는데, 그러면 그거를 두 개를 놔두면 여기 왔는데 폴러라이저 하나, 폴러라이저 두 개. 근데 두 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랑 요거랑 각도가 약간 달리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unpolarized wave가 들어오면 이 중에서 요거만 통과하고 그 빛이 여기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면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요게 똑바로 돼 있는 그림이 요건데, 그러면 이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요거만 통과하겠죠. 이거는 통과하지 않겠죠. 요 성분만 통과하겠죠. 그 성분이 뭔가 이 크기에 코사인 테타를 곱한 거죠. 근데 통과하는 게 얼만큼, 통과한 빛이 얼마나 세냐. 인텐시티는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포인팅 벡터에 의하면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죠.
근데 요거는 일렉트릭 필드는 코사인 세타에 비례하니까 틀림없이 나오는 인텐시티는 어떤 양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이 두 개가 평행하면 똑같이 전혀 인텐시티가 변화 없이 똑같은 폴러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이게 옆으로 되면 나온 빛은 항상 이 방향으로 폴러라이즈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세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막말로 하면 하나 놓고 뒤에 수직으로 놓으면 이 뒤에는 아무것도 빛이 통과할 수가 없죠. 자,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니까. 그래서 우리 요때 여기서 나온 빛은 여기에 빛의 세기를 I라고 하면 요 각도가 세타인 요 두 번째 폴러라이즈를 나온 빛의 세기는 얼마냐? I면 이걸 통과하면 unpolarized 다시 polarized 되면서 반만 통과하니까 2분의 I. 2분의 I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여기 통과하면. 그때 폴러라이제이션 방향은 항상 나온 폴러라이저의 마지막 폴러라이저의 방향으로 우리 폴러라이즈가 된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보니 다 했네. 이 문제는 별로 재미없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 됐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의 31장이에요. 32장, 33장 우리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이 32장이 지오메트리컬 옵틱스를 해서 광학을 해요. 기하광학, 반사와 굴절, 렌즈, 오목거울, 볼록거울. 듣기만 해도 답답하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인데 이게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상이 똑바로 섰는지 거꾸로 섰는지 귀찮아 죽겠죠? 더 이상 피직스에서는 이거 강의 안 해요. 왜? 새로운 피직스가 없어. 단지 기하학일 뿐이야. 그래서 물리에서 그럼 물리도 그래도 기본적인 학문인데 가르칠 거 다 가르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더 이상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학생들을 트레이닝하는 기본적인 과목으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안 가르치는 게 최근에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광학이에요. 기하광학. 그거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여러 다른 대학에 안경과가 생겼죠. 거기서 가르쳐요. 그럼 이거 나오면 어떡하죠? 책 보면 꼭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하나 넘겨진 게 뭐냐면 더 이상 물리학에서는 어쿠스틱스를 하지 않아요. 음향학. 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경험에 의한 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잘 만들어서 소리를 잘 듣게 하느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다시 음향학이 물리학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는 있죠. 왜냐하면 나오는 소재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벽에 있는 소재나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만들면 나오는 어쿠스틱스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쿠스틱스와는 아주 다른 형태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하지만 우리 어쨌든 그래서 우리 그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오메트리컬 옵틱스를 안 하고 웨이브 옵틱스를 하겠다 이거예요. 옵틱스가 뭔지는 알겠는데요. 뭐냐면 옵틱스가 옵틱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틀림없이 가시광선으로 다루는 학문일 텐데 지오메트리컬 옵틱스랑 웨이브 옵틱스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 한번 해봅시다. 지오메트리컬 옵틱스라는 건 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쭉 가는데 가다가 어떤 장애물 혹은 다른 매질, 그래서 공기를 가다가 유리를 만난다거나 뭐 우리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럴 경우에 이 나타나는 장애물들이 혹은 앞에 진행하는 경로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물체들의 크기가 빛의 웨이브랭스보다는 워낙 큰 경우, 빛의 웨이브랭스는 특히 가시광선인 경우엔 대략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학을 하기 위한 빛의 그 성질을 다루기 위한 물체의 크기가
그 파장보다 훨씬 큰 경우, 그 경우 빛은 똑바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햇볕을 쬐고 있으면 여러분들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왜냐하면 빛이 똑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가다가 막히면, 흡수돼서 막히면 그 뒤로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똑바로 가요. 그래서 뭐냐면 지오메트리컬 옵틱스는 뭐냐면 빛이 똑바로 가면, 물론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갈 때는 빛이 경로가 꺾이긴 하지만 그 적당한 법칙에 의해서 꺾이면 우리가 하는 그 빛의 경로는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똑바로 가니까. 그게 지오메트리컬 옵틱스예요. 왜냐면 지오메트리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긴 하지만 반사의 법칙,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죠. 굴절의 법칙. 반사의 법칙이 뭐더라? 이게 요거 수직인, 경계면의 수직인 곳에서 들어오는 인시던트, 들어오는 입사 파동이 있으면 입사 파동과 수직인 이루는 각도가 세타1, 세타, 요걸 세타 프라임, 세타 1 프라임 반사되는 걸.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안으로는 또 굴절이 되니까 역시 수직인 선에서 각도를 세타 2라고 하면 요걸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반사의 법칙은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댄다. 굴절의 법칙은 N1, N2가 굴절률일 때 N1 sin θ1, N2는 N2 sin θ1. 이게 요소 굴절의 법칙이죠. 그래서 굴절률은 또 재밌게도 뭐냐면, 굴절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로 나눠준 값이에요. 대개 매질 안에서는 빛의 속도가 좀 작아져요. 일반적으로. 물론 금속 같은 경우에 특별한 진동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빛의 속도보다 작아질 때, 커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네? 아인슈타인의 상대로는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 빛의 속도보다 작아서, 굴절률이 대부분의 물질은 1보다 커요. 근데 그 굴절률은 우리 프리즘에서도 본 것처럼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져요. 굴절률은 파장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파장에 대해서 똑같은 굴절률을 가지지 않죠.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냐, 요렇게 들어오면 요 프리즘에 여기 나가는 각도가 얼마냐, 파란색인 경우, 이런 거 우리 안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앞에 있는 파동이, 전자기파가 지나가는 물체 앞에 있는 물체의 크기가 대략 파장이랑 비슷한 경우, 파장이랑 비슷한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웨이브 옵틱스예요. 웨이브의 성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럼 우리가 웨이브 옵틱스의 극한으로서 지오메트리컬 옵틱스를 설명할 수 있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이겐스예요. 호이겐스도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빛이 파동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주장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왜? 뉴턴이 빛은 파동이 아니라고 해서. 뭐라고? 뉴턴이 프리즘도 만들어가지고 빛 가지고 별장난을 했는데 뉴턴은 빛이 파동이 아니라고요? 조금 아까 파동이라고 배웠잖아. 뉴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전자기파가 에너지도 전달하고 운동량도 전달하면 그게 입자가 아니고 뭐야? 에? 여러분들한테 공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공을 딱 받으면 에너지도 전달이 되고 운동량도 전달이 되죠.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전자기파는 아주 작은 빛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와서 부딪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좋냐면 빛이 직진한다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자, 빛이 직진한다는 걸. 그러니까 빛이 직진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뉴턴이 프리즘 가격이랑 나왔지만 빛은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주 작은 빛의 알갱이가 와서 부딪힌다. 그럴 때 호이겐스가 파동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린 파동이라는 걸 알죠? 파동인 것 같은데, 야, 뉴턴이 아니라는데 그런가? 하고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빛이 파동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하는 거는 그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 뒤에 나타난 그 이름이 누구더라? 해군에서 교관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에 그 빛이 파동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대면 현상금을 걸어서 증명을 하면 한다라는 거가 있는데, 우리 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래서 호이겐스는 그러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래서 파동이 파도가 바다 위에서 물결에서 파도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나 이런 걸 진행하는 파동의 현상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해서 호이겐스가 만든 게 호이겐스의 프린시플이에요. 호이겐스의 프린시플. 물리학에서 나오는 프린시플 몇 개 있어요. 아르키메데스의 프린시플, 파스칼의 프린시플, 특수상대론의 프린시플. 프린시플이 몇 개 있어요. 프린시플이랑 티어렘이랑 로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로는 실험적으로 관측한 사실이에요. 그럼 바뀔 수도 있어요. 실험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 로는 없어지죠. 티어렘은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연계랑 상관없이. 프린시플은 실험을 해도 좋아. 실험을 해도 좋은데 뭐냐면 이 사실에 이게 왜 그런지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정이에요. 호이겐스가 어떤 가정을 했냐?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파동이 파도처럼, 파도 이렇게 돼서 쫙 오는 것처럼 평면파로 이렇게 쫙 오면 이 파동이 진행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호이겐스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케이, 파동 중에서 빨간 선이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파동 중에 제일 높은 데라고 치면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죠. 진동을 하는 곳에서 보면, 오케이, 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각각의 점들이 전부 다 포인트 소스처럼 작용해서 파동을 낸다고 치자. 그러면 그 파동들이 전부 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내는 파동, 여기서 내는 파동, 여기서 내는 파동들이 전부 다 해서 그 파동들이 간섭을 일으켜서 델타 T만큼 진행했을 때 어떤 곳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결과가 그 다음 파동면을 결정한다 라는 게 호이겐스의 프린시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행하는 파동인 경우 진행하는 파동의 모든 점들이 포인트 소스라고 생각하고 그 포인트 소스가 각각 파동을 낸다는 거죠. 물론 이들 사이에 페이스는 일정하게 주어지는 거죠. 페이스가 달라지면 인터페어런스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호이겐스의 프린시플이에요. 무슨 그런 프린시플이 다 있어? 그런 거를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다음 같은 프린시플을 세우면 우리가 조금 아까 지오메트리컬 옵틱스에서 봤던 반사 굴절의 법칙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더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거울 뭐 이런 걸 알고 있읍시다. 그래서 여기 파면이 이렇게 쭉 온다고 쳐요. 이렇게 쭉 오면 요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요게 그 평면파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파면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쭉 와서 여기까지 딱 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반사를 해야 되죠. 자, 점광원 여기서 계속 여기서 모든 포인트 소스가 쭉 내고 포인트 소스가 쭉 내고 포인트 소스가 쭉 내는데 어라 여기까지 오니까
이젠 포인트 소스가 여기서는 이쪽으로 내네. 지나가면 이쪽으로 내는 거, 이쪽으로 내는 게 두 개가 겹쳐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밑변이 똑같고, 이게 뭐가 있는데 밑변이 가고, 이게 두 개가 합동인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아 직각삼각형이네, 그죠? 두 개가, 왜냐면 이게 항상 수직이니까. 뭐가 수직이더라? 요거랑 요건 수직이고 요거랑 요게 수직이죠. 왜냐면 파면과 진행 방향 수직이니까. 직각삼각형이 한 변이 같으면 합동은 아니지. 한 변이랑 또 딴 것도 같아야지. 뭐가 같아야 되나? 뭐가 같나? 이건 공통된 거고. 지금 이거랑 이게 같나? 아니지.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데, 아, 이 길이랑 같지. 그죠? 왜냐면 우리 나간 파면의 그 길이니까. 이게 그러면 두 변이 같고 한 변이 공통인 직각삼각형이면 합동인가?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요 각도가 같으니까, 요 각도가 두 개가 같아서 우리 다음과 같은 반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굴절은 우리 스네일스 로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는 공기가 있고 유리가 있으면 파동이 역시 이렇게 온다고 쳐요. 파동이 오면 쭉 평면파가 쭉 오다가 어느 한쪽이 여기 걸쳤네. 이 안에 들어오면 속도가 지나가는 속도가 달라지죠. 속도가 달라지고 각도도 어떻게 좀 달라서 이렇게 오지만, 요 점에서 각각 여기서도 진행하는 파동들이 아까 반사하는 경우랑 생각해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점점 이렇게 진행해서 여기서는 다른 각도로 다른 속도로 들어올 테니까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인 요 경우를 봐요. 그 지금 요 파면이 여기선 꺾여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다 요거는 여기서 일정하게 이렇게 쭉 가는 경우죠. 그러면 요게 여기까지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이랑 요게 여기까지, 파동 여기까지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은 똑같겠죠. 걸린 시간은 같을 테니까. 그러면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나? 람다1을 V1으로 가고 람다2를 V2. 여기 걸린 시간에 두개 걸린 시간이 같다는 거고, 우리 요거를 람다2랑 V1을 바꾸면 다음과 같이 빛의 파장은 들어오면 바뀌는데, 굴절열이 다니는 들어오면 바뀌는데, 파장은 이 안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요 삼각형에서 sin θ 1은 요 길이 hc분의 람다1, 요 삼각형에서 sin θ 2는 hc분의 람다2. 이 두 개를 레이쇼를 취하면 sin θ 1 나누기 sin θ 2는 hc가 서로 상쇄가 되고 람다1 나누기 람다2죠. 이게 V1, 위에서 보면 V1 나누기 V2죠. 근데 리프랙티브 인덱스 굴절률은 C를 B로 나눈 양이죠. N1은 C를 B1으로, 물론 공기면 대개 B1이 C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N2는 C를 B2로. sin θ 1 나누기 sin θ 2는 B1이 C 나누기 N1이래. C 나누기 N2래. 그럼 N2 나누기 N1이죠. 그 소리 보면 N1 sin θ 1은 N2 sin θ 2로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호이겐스 원리를 쓰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할 수 있네. 근데 그 원리를 어떻게 믿지? 그렇다면 원리는 너만 있냐? 나도 있지 하고서 페르마가 페르메스 프린시플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거는 여백이 모자라서 못한 게 아니고 페르마가 다른 걸 했어요. 뭐냐면 빛이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를 따라서 간다
라는 게 페르마의 프린시플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빛이 알아? 가기 전에 이쪽으로 가는 경로, 이쪽으로 가는 경로 이걸 다 계산해 보고 가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경로를 찾자 이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제일 짧은 경로가 아니라 제일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일까? 왜 가장 거리가 짧은 경로를 안 하고 시간이 짧은 경로를 했을까? 왜 그럴까? 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과연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진공 중에서 A에서 B로 갈 때 경로는 직선이죠. 그죠? 직선으로 가야지 제일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빛이 직진한다는 사실은 페르마의 원리로 프린시플에서 우리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최단 거리라고 해도 역시 설명할 수 있죠. 그럼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가 있나? 리플렉션인 경우. 이게 거울이라고 하면 A에서 B로 가는데 반사해서 가는 경우였는데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죠. 빛이 제일 빠르게 가는 경로는 어떻게 하죠? 쉽죠. 요거를 대칭 이동을 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까 왜 바뀌나? 이러면 안 되는데 대칭 이동을 해서 마술 여기서 이거를 이은 다음에 만나는 점을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일 짧은 경로죠. 따라서 제일 짧은 시간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죠? 이거를 딱 나누면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나? 그거 증명할 수 있나? 있죠? 잉크 삭제. 요거라고 하면 지금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요렇게 주어진 거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요 각도는 직선이니까 요 각도랑 같네. 요 각도를 θ1,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θ1, θ1. 따라서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반사의 법칙이 성립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전부 다 굴절률이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최단 경로라고 해도, 길이가 가장 짧은 경로라고 해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굴절률이 다른 경우는 우리가 해봤죠. 언제 해봤나? 우리 1학기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의 효리 사랑을 얘기 안 해줬나? 여기서 모래사장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했을 때 여기서 라이프 가드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야 될 모래밭과 바다가 있을 때 뛰어야 될 경로, 이렇게 뛰는 사람은 라이프 가드에서 탈락을 시켜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가는 사람은 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일로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로 가는 시간과 일로 가는 시간을 합해서 제일 작게 만드는 걸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죠. 그건 어떻게 하나? 여기 속도를 V1, 여기 속도를 V2라고 하면 우리 적당한 경로를 따지면 C3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요 길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 T1, T2, 요걸 X라고 하면 우리 T1과 T2를
이게 L, 이게 H면, 그 다음에 요게 H1이면, 우리 T1과 T2를 X의 함수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T1 더하기 T2가 최소가 되는 X를 구하면 되죠. 그 X를 구하면, 아까, 그 다음에 우리 각도를 구하면, 우리 N1. 이거 지난 학기에 우리 이거를 구조원으로 해서 구했는데, 그래서 N2 sin θ 2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페르마의 프린시플 최소 시간이 걸리는 거는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는 최단 경로가 아니라 최단 시간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페르미의 원리는 그럼 왜 맞냐? 우리 그런 건 우리 안 묻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음 시간부터 심각한 웨이브 옵틱스를 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랑 페이스 디퍼런스를 우리 구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길이가 L인 N1짜리 굴절률이 있는 물체랑 N2의 굴절이 있는 물체랑을 보면 이 길이가 얼마냐 하는 게 옵티컬 패스 두 개가 가는 경우를 보면 간 길이는 똑같죠.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는 똑같죠. 근데 뭐냐면 웨이브랭스는 진공에서의 웨이브랭스를 람다라고 하면 람다를 C분의 V로 바꿔줘요. 다시 말하면 N분의 람다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장이 더 짧아지죠. 굴절률이 큰 곳에 가면.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동수는 V를 람다 N으로 나눠주는데 둘 다 N이 들어가 있으니까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파장이 바뀌어요. F 곱하기 람다가 속도인데 V가 작아지면 이건 그대로 있으니까 람다가 작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N1과 N2를 이렇게 똑같은 빛이 지나가면 매질 1에서는 요 안에 몇 개의 파장이 들어갈 수 있냐 하면 처음엔 람다였다고 하더라도 얘는 람다 1이 되죠. 그래서 람다 1, 람다 1으로 나누는데 람다 1이 N1분의 람다니까 람다분의 람다 Ln1 마찬가지로 N2를 지날 때 매질2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파장의 개수는 람다 N2분의 L, 람다분의 NL2. 따라서 두 개를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는 파동에서의 파장의 개수의 차이는 두 개를 빼면 되죠. N2-N1이죠. 길이는 똑같지만 굴절률이 똑같으면 파장의 개수가 똑같아서 전혀 경로의 차는 똑같지만 실제로 광학적으로 지나가는 파장의 개수의 차이는 굴절률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왜? 굴절률이 다른 매질 안에 들어가면 파장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따질 때는 광학에서 옵틱스에서 따질 때는 특별히 굴절률이 있는 매질을 들어갈 때는 우리는 피지컬 패스 디퍼런스를 보는 게 아니라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를 볼 거예요. 자, 이게 L이 피지컬 경로고 경로의 길이고 우리가 피지컬 경로는 N1, N2인 게 똑같지만 두 개의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는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볼 때마다 이걸 생각할 수 있나요? 문제마다 우리 다 겪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를 경험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웨이브 옵틱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